자식이 아니라 짐승을 키웠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암에 걸렸다며 통곡하는 아들 내외에게 제 평생의 피땀인 5억 원을 내어준 날, 그들은 안방에서 고기를 구우며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아들아, 너희는 꿈에도 모를 거다. 내가 이 새벽에 맨발로 집을 나와 어디로 전화를 걸었는지, 내 품 안에 진짜 유언장이 누구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지 말이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68년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이렇게 손끝이 벌벌 떨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나는 숨을 죽인 채 낡은 가방 손잡이를 으스러지게 쥐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놈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기름진 삼겹살 굽는 냄새가 문틈을 타고 진동합니다. 아픈 아들을 위해 사온 최고급 한우는 냉장고 구석에서 핏물이 빠진 채 처박혀 있고 지들끼리 비계 덩어리를 씹으며 파티를 벌이는 꼴이라니. 자기야, 이번에 엄마한테 뜯어낸 돈으로 그 강남 아파트 바로 계약하는 거지? 노인네 죽기 전까지는 암 환자 코스프레 계속해야 해. 아, 진짜. 이 비니 모자 쓰는 거 땀띠 나서 죽겠어. 가발은 더 답답하고. 며느리의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내 심장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었지. 자식이 췌장암 말기라며 당장 수술비가 없으면 길바닥에서 죽는다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부모가 눈이 안 뒤집히겠어. 그런데 그게 다 강남 아파트 계약금을 뜯어내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나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거실 동태를 살폈습니다. 바닥에 놓인 내 영정 사진용 카메라와 하얀 국화꽃 다발이 보입니다. 녀석들은 이미 내가 죽을 날만 계산하며 장례식 절차까지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상조보험은 어디가 저렴하네. 조문객 식사 메뉴는 육개장 대신 소고기국으로 하네. 떠드는 소리에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마루 기운이 마치 얼음 송곳처럼 온몸을 파고듭니다. 나는 신발장 구석에 숨겨둔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띠리릭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고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순간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긴 것 같은 착각에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비상계단을 단숨에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말에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 공기가 폐부를 날카롭게 찔렀지만 배신감에 타오르는 내 가슴을 식히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낡은 트럭 운전석에 몸을 구겨넣고 신호음이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손가락이 곱아 터질 것 같아도 휴대폰을 결코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잠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30년의 긴 세월을 건너온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새벽에 누구십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오전 9시부터 상담 가능합니다. 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이 목소리, 내 아들놈이 그토록 경멸하며 쫓아냈던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 내 전 남편의 무자비한 매질 아래서 나를 지키려다 아들놈에게 뺨까지 맞고 동네에서 쫓겨났던 그 청년. 이제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철한 변호사가 된 김승현이었습니다. 나예요. 진호 엄마. 승현아,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지금 갈 곳이 없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30년 전 노름꾼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던 나를 유일하게 도와줬던 옆집 총각. 그는 내 아들의 비뚤어진 오해로 인해 침을 맞으며
이 동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잊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설마 또 그놈들이, 진호 그 녀석이 어머니를 건드린 겁니까? 지금 바로 위치 찍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승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아들 진호가 알면 거품을 물고 쓰러질 상가 건물 세 채에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손톱이 다 닳도록 모은 내 인생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자식에게도 끝까지 숨겼던 나의 마지막 패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연이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을 이기는 건 피눈물 나는 과정이지만 자식을 완벽히 단죄하는 법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유언장이 아들의 목줄을 어떻게 죄게 될지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들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들놈은 내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자마자 급히 거실 소파에 누워 쿨럭이며 마른 기침을 내뱉더군요. 머리에는 항암 치료 부작용을 흉내낸 듯한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입술에는 하얀 가루라도 바른 건지 창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엄마, 새벽에 어디 갔다 왔어? 아픈 아들 걱정되게. 나 물 한 잔만 떠다 줘. 항암제 때문인지 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 뼈마디가 다 쑤셔. 그 가식적인 목소리에 당장이라도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나는 억지로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징을 위해서는 나도 저들보다 뛰어난 배우가 되어야 하니까요.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르며 아들의 뒷모습을 서늘하게 노려봤습니다. 저 등판이 어릴 적 내가 등에 업고 젖을 먹여 키웠던 그 등이 맞는지 어쩌다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 잠이 안 와서 새벽 산책 좀 했다. 진호야, 내가 아프다니. 엄마가 밤새 잠 한숨을 못 잤다. 시장 가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갈치도 많이 나왔더라. 엄마가 이제 내 몸보신 다 해줄게. 나는 식탁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짓말처럼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도박장에 앉아 밤새 마우스를 클릭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며느리는 옆에서 사과를 깎으며 내 눈치를 슬슬 살피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진호야, 남은 내 상가 건물들도 다 내 앞으로 돌려주려고 한다.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내 건데 수술비랑 비급여 치료비에 보태 써야지. 아파트 계약금도 부족하다며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상가라는 단어가 내뱉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였습니다. 깎던 사과 조각이 바닥에 굴러가는 줄도 모르고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그래, 물어라. 그게 너희를 무너뜨릴 가장 화려한 미끼니까.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행동이 내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억지 눈물을 쥐어짜 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베란다 구석 분리수거함 쓰레기통에서 삐져나온 종이 조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환갑 잔치 때 온 동네 사람들 축복 속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얼굴 부분을 가위로 거칠게 오려내고 그 위에 검은색 펜으로 상속 완료 7월 내 사망 요망이라고 적어두었더군요. 그 옆에는 내가 평소에 먹던 혈압약 통이 텅 빈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시어머니를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진 속 내 눈 부분은 송곳 같은 걸로 집요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으면 이런 끔찍한 짓까지 했을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 저 추악한 것들을 법의 심판대에 완벽히 세울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얼른 밥 먹어야죠. 진호 오빠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아, 그 쓰레기통은 제가 이따 치울게요.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오는 소리에 나는 얼른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며느리의 상냥한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이 등줄기를 타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내 목 뒤에 금목걸이를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칼을 쥐는 손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저들을 위해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저들의 무덤을 파기 위한 제사상을 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위조된 진단서를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로고가 정교하게 박힌 가짜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의사가 다음 주까지 수술비 입금 안 되면 순번 밀린대. 골든타임 놓치면 나 죽어. 상가 서류 오늘 당장 처리해주면 안 될까? 밥알을 씹는 아들의 모습이 마치 내 살점을 뜯어먹는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낮잠을 자는 사이 나는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내 지갑에 든 현금 몇만 원까지 챙겨가며 엄마, 시장 갈 때 비싼 거 사지 마. 우리 이제 아껴야 해. 라고 뻔뻔하게 당부하더군요. 나는 낡은 천 가방을 메고 시장 입구의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쪽 낡은 찻집, 담배 연기 자욱한 구석방에는 승연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본 그는 몰라보게 늠름해져 있었습니다. 번듯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안경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전문가였지만 나를 보는 눈빛만은 예전 그 따뜻했던 총각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내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이 서류들 보세요. 진호가 제출한 진단서, 저희 조사관들이 확인해 보니 100% 위조입니다. 이 병원 원장은 진호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미 리베이트 사건으로 면허 정지 상태더군요. 진호 그 녀석 작정하고 어머니를 속인 겁니다. 승연이가 내민 서류에는 아들이 암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내 퇴직금 5억 원을 받자마자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 2억 원을 송금했고 남은 돈으로는 고급 외제차를 계약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승연아,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겠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이렇게 큰 거니. 가슴이 찢어져서 못 살겠다. 내 통곡의 승연이는 내 어깨를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무너진 인생을 되찾는 정의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2의 유언장을 보세요. 녀석들이 가장 탐내는 걸 이용해 그들을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 겁니다. 승연이가 내민 유언장에는 기묘한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에게 모든 건물을 상속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지만 하단에는 독초보다 더 치명적인 계약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승연이가 내민 서류에는 깨진 글씨처럼 아주 작게 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늘한 특약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박순자는 아들 이진호에게 상가 건물 세 채를 무상 증여한다는 파격적인 문구가 눈을 멀게 하지만 그 뒷장에는 승연이가 밤을 새워 설계한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었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를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하거나 허위 사실로 재산을 갈취했을 경우 본 증여는 즉각 무효가 되며 이미 소비한 금액은 연 20%의 이자를 더해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어머니, 진호는 지금 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간들은 계약서의 첫 페이지만 보고 뒤는 읽지도 않습니다. 설령 읽는다 해도 자기들이
암이라고 속인 게 들통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할 테니까요. 이게 바로 그놈들을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게 할 미끼입니다. 나는 승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내 남은 인생과 내 자식의 파멸이 동시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 가시에 손을 찔려가며 번 돈입니다. 아들놈 과외비 되느라 나는 다 떨어진 신발을 기워 신고 다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연아, 내가 이 서류를 진우한테 내밀 때 내 눈빛이 흔들리면 어쩌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녀석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맞을까? 내 물음에 승연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들이 어머니의 영정사진에 낙서하던 순간을 잊지 마세요. 저들은 이미 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승연의 말에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자식이라는 굴레에 묶여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을 순 없습니다. 나는 서류를 품 안 깊숙이 갈무리하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통로를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엔 이전에는 없던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내 방 장롱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더군요. 낡은 이불더미가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내가 아끼던 자기함은 바닥에 떨어져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기어코 내 인감도장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잖아. 노인네가 어디다 숨겨둔 거야? 오늘 당장 서류대로 가야 한다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아픈 환자의 기운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못 찾아 안달이 난 노름꾼의 광기만 가득했죠. 나는 벽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품 안에서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시장 문구점에서 산 3,000원짜리 막도장을 슬그머니 장롱 밑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네. 이 노인네가 장롱 밑바닥에 숨겨놨어. 녀석들은 그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보물을 발견한 양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더군요. 그 추악한 몸짓을 보며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진호 오빠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비상금 좀 찾느라 방이 좀 어지럽네요. 저희가 금방 치울게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웃으며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인감도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짐짓 아픈 척 다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연극을 모르는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들이 가져간 도장이 제 명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인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서글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친구를 만나 수술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며느리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 핸드폰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은 그들이 향한 곳이 병원이 아니라 고급 일식집과 카지노 바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밤새 집을 비운 사이 나는 거실에 놓인 며느리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자기 물건에 손 떼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오늘은 도장을 찾은 기쁨에 방심한 모양인지 전원도 끄지 않았더군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진호조차 모르는 며느리의 추악한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메신저 창에는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낯뜨거운 대화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노인네한테 상가 건물만 넘겨받으면 바로 팔아치울 거야. 진호 그 멍청한 놈은 도박비 때문에 한국에서 못 나가니까 우리 둘이 그 돈 들고
필리핀으로 뜨는 거야. 며느리는 내 아들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버릴 궁리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들이 진짜 암에 걸린 줄 알고 좋아하기까지 했습니다. 진호 녀석, 요즘 몸 관리 안 하더니 진짜 암 걸린 거 아니야? 어쨌든 죽어주면 나야 고맙지. 상속 절차 더 복잡해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나는 그 대화들을 하나하나 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내 아들이 괴물인 줄 알았더니 그 곁에 있는 건 더한 악귀였습니다. 내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여자와 함께 나를 죽이려 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주려 했을까? 자식이라는 이름표 하나가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던 세월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나는 승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외도 사실과 재산 탈취 후 도주 계획을 알렸습니다. 승연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망설일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비 없는 단죄만이 답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어두운 거실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들의 목에 줄을 캘 시간입니다. 드디어 건물 명의를 넘기기로 약속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조기구이와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갈비찜까지 준비했습니다.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내 마음은 상가 지하 대피소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녀석들의 눈에는 이미 탐욕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와, 엄마. 오늘 웬일이야? 무슨 잔치라도 해? 아들은 밥을 입에 한가득 넣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아픈 거 맞지?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다 용서해 주마. 순간 아들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든 채 내 눈치를 살폈죠. 하지만 3초도 지나지 않아 아들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지금 사람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암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픈 남편 뒷바라지하는 제 마음을 생각 안 하세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모성애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너희는 끝까지 악마의 길을 택했구나. 나는 인자하게 웃으며 아들의 밥 위에 조기 살을 발라 얹어주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나이가 드니 헛소리를 하네. 많이 먹어라. 이게 너한테 주는 엄마의 마지막 밥상일지도 모르니까. 아들은 그 말의 의미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밥을 넘겼습니다. 30분 뒤면 승연이가 법적 서류를 들고 도착할 시간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이 식탁 위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거실 테이블 위에는 승연이가 준비한 증여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의 제목인 상가 건물 무상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입꼬리가 귀걸이에 걸릴 듯 올라갔습니다. 승연이는 냉철한 표정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상가 건물 세 채를 이진호 씨에게 증여하는 서류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들은 장롱 밑에서 훔친 내 도장을 꺼내려다 승연이가 지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담갔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첫 페이지 하단에 붉은 지장을 꼭 누르는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붉은 인주가 마치 내 가슴에서 뽑아낸 핏방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뒷장에도 확인하셔야죠. 승연이가 자연스럽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뒷면에는 독소 조항들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아들은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알았어. 다 똑같은 내용이겠지 뭐. 아들은 신이 나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지장을 쾅쾅 찍어버렸습니다. 30억 원대의 건물이 자기 손에 들어왔다는 착각에 빠진 아들은 승연이에게 거드름까지 피웠습니다. 야, 김 변호사. 너도 수고했다. 나중에 내가 술 한 잔 살게. 승연이는 조용히 서류를 걷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접해야죠. 이 계약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아들은 그 말이 칭찬인 줄 알고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승연이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자 아들의 웃음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 이진호 씨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손에 묻은 붉은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수사관들의 구두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들은 지장이 묻은 붉은 손가락을 채 닦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연이가 미리 배치한 수사관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진호 씨, 최유라 씨 두 분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승연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승현,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준 건물이잖아. 증여 서류 방금 썼다고. 아들의 고함에 승연이는 서류 가방에서 방금 찍은 계약서를 꺼내 차갑게 흔들었습니다. 이 서류 말입니까? 이건 증여 서류가 아니라 당신들이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갈취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모든 범죄 수익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입니다. 당신들 서류 제대로 읽지도 않았죠? 아들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너희가 나 속인 거지? 아들은 발악하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말 좀 해봐. 이거 다 장난이지?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0년 넘게 나를 짓눌러온 자식이라는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암이라고 거짓말할 때 내 심장이 어땠는지 아니? 너는 내 돈만 탐낸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내 차가운 말에 아들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난 몰라요. 다 진호 씨가 시킨 거예요. 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추악한 악마들의 민낯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차가운 조명 아래 아들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진짜 아파서 그런 건데. 왜 이래요? 우리 친구 원장이 써준 진단서 여기 있잖아요. 아들은 품 안에서 너덜너덜해진 가짜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그때 승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위조 진단서를 써준 그 원장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진호 씨, 당신 친구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리베이트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가짜 암 진단서를 만들어줬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퇴직금 5억 원을 받자마자 해외 도박 사이트에 2억 원을 송금한 내역, 그 돈으로 외제차 계약금 5천만 원을 건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승연이 내민 자료들을 보며 아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거리를 찾던 아들은 결국 내 쪽을 향해 비굴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도박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면 진짜 죽어.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 눈물 뒤에 숨겨진 탐욕과 계산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승현이가 건네준 또 다른 서류, 며느리의 외도 사실이 담긴 노트북 캡처본을 아들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진호야, 내가 그렇게 아끼던 내 마누라는 너 죽기만 기다리더라. 너 버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여자라고. 서류 속 내용을 확인한 아들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이게 뭐야? 유라야, 너 이랬어? 내가 감히 나를. 옆방에서 취조받던 며느리의 비명이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옆방 취조실에서는 며느리 유라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이진호? 그 인간이 시킨 거예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한 거라고요. 시어머니 영정 사진 올린 것도 진호가 시켰어요. 자기가 보기 싫다고. 며느리는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꼬 부부인 척하며 내 돈을 뜯어가던 녀석들이 이제는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똑똑히 봐라. 내가 나를 버리고 선택한 내 가족의 진짜 모습이다. 내 말의 아들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는데. 엄마 돈 뺏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들의 중얼거림 속에는 여전히 반성보다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억울함 뿐이었죠. 승현이는 냉정하게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보실 것 없습니다.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특히 어머니가 서명하게 한 그 유언장의 독소 조항 때문에 이미 아들 부부가 사용한 5억 원은 불법 영등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될 겁니다. 이자가 20%나 되니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돈이죠. 승현의 말에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사형 선고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나는 그 추악한 광경을 뒤로하고 취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승현이와 함께 아들이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내가 준 퇴직금과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던 녀석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서가 대문에 붙었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녀석들의 명품 가방과 비싼 가구들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구치소에서 잠시 풀려난 며느리가 머리를 산발한 채 달려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요. 며느리의 통곡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너희가 내 영정 사진에 낙서하던 그날, 너희는 이미 내 자식도 내 가족도 아니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이건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나오던 아들의 명품 옷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길바닥에 쌓였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아들이 어릴 적 내가 사준 낡은 야구 장갑 하나만 골라냈습니다. 이건 내가 사준 거니 가져가겠다. 나머지는 다 내다 버려라. 내 단호한 태도에 이삿짐 직원들도 서둘러 짐을 뺐습니다. 아들은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느라 이미 어디론가 잠적한 상태였고 며느리는 남겨진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다 울다를 반복했습니다. 30년 자식 농사의 결실이
고작 이런 쓰레기 덤이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는 승연이와 함께 교회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승연이는 내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건 진짜 어머니의 것입니다. 진호 그 녀석이 끝까지 찾아내려 했던, 하지만 제가 안전하게 지켜온 상가 세 채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아들은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승연이는 30년 전부터 내 재산을 몰래 관리하며 아들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왔던 겁니다. 승연아, 내가 없었으면 난 벌써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다. 피 섞인 자식보다 내가 100번 1000번 낫구나. 내 진심 어린 말에 승연이는 쑥스러운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저를 거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건 어머니십니다. 저는 그때 입은 은혜를 갚는 것뿐이에요. 이제 이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로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시고요. 상가 세 채. 그 안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건물들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상인들이 낮은 임대료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상생 상가로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해 얻은 재산이지만 이제는 남을 돕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승연이는 내 결정을 지지하며 새로운 유언장 작성을 도왔습니다. 박순자의 모든 재산은 사후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생전에는 시장 상인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이 문장을 적어 넣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의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선 아들은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하던 비니 모자 대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뉘우침보다는 세상에 대한 불만만이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이진호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질병을 사칭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징역 5년. 아들의 비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 역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고 끌려나갔습니다. 아들은 나를 향해 엄마, 나 감옥 가면 진짜 죽어. 어떻게 자식을 감옥에 보내? 라며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내 뒤로 아들의 절규가 따라붙었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진호라는 이름은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승연이 손을 잡고 도망치던 그날의 햇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뿐이었지만 지금은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승연이가 내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암덩어리를 드디어 도려낸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상가 건물이 있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등을 맞잡았습니다. 순자 언니, 고생 많았어. 그 못된 아들놈 벌 받았다는 소식 들었어. 이제 언니 인생 살아. 상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듣고 싶었던 위로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에게서 받게 되다니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나는 상가 건물 1층에 조그만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인생편지 상담소라는 간판도 달았죠.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승연이와 연결해 법적인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시장 상인들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떡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 집에서 삼겹살 냄새를 맡으며 숨죽여 울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아들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 도박빚 독촉에 시달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소식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고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대신 나는 시장 고아 출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내가 못 다 준 사랑을 올바른 곳에 쏟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때 완성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승연이와 함께 최종 유언장 공증을 마쳤습니다. 이 유언장은 내가 죽은 뒤에 공개될 제2의 유언장의 완성본입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상가 건물 세 채와 남은 현금 자산은 전액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집행권은 김승연 변호사에게 위임하며 친아들 이진호에게는 10원 한 장 상속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나를 응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승연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승연아, 돈을 쥐고 있어 보니 알겠더라. 이건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남에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내 아들에게는 독이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은 면회 온 지인을 통해 이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가석방 가능성만 낮아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이혼 소송을 당하고 홀로 쓸쓸히 형기를 채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모래성 뒤에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그림자조차 내 인생에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묻은 옷만 입고 살던 내가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사고 선글라스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승연이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 앞에 서서 나는 바닷바람에 내 지난 세월의 하늘 날려보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무너졌던 가슴, 영정 사진을 보며 웃던 자식들의 목소리, 새벽 2시에 맨발로 도망치던 그 비참했던 순간들. 이제 그 모든 기억은 파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나는 바다를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순자야, 고생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바닷가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쓰기 배우기, 친구들과 온천 가기, 승연이 장가 보내기. 하나씩 적어 내려갈 때마다 내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식의 엄마로 살았던 40년보다 나 박순자로 사는 지금 이 며칠이 훨씬 더 길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가을 농사는 끝났지만 내 영혼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다시 상담소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어느 어머니의 사연이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해줍니다.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식도 결국은 타인입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먼저 사랑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없습니다. 단단한 확신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승연이가 퇴근길에 들러
따뜻한 붕어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나는 승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승연아. 세상이 참 따뜻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우리는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건네는 인사를 받으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에게 배신당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이름을 찾으라는 하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당신의 자존감이고 자식보다 귀한 건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제2의 유언장을 쓰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내일을 위해 인생은 70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 박순자가 당신의 앞날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